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네, 박민지 취데스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조성원 MC, 이지선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요? 네, 언제나 제가 조성원 MC한테 물어보잖아요. 보다가 제가 좀 소리를 냈죠. 네. 스튜디오에서. 아니 보다 보니까 또 열을 받아가지고. 열받죠. 제가 열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스튜디오가 원래 조용해요. 되게 조용한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 VCR 이제 우리 미리 이제 편집해 놓은 걸 보다가 제가 좀 한번 소리를 쳤죠. 아, 저건 뭐야? 라고 소리를 좀 쳤습니다. 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저도 사실 별 관심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근데 부동산 3법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네. 부동산 3법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 한해서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이랑요.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3년 동안 유예시키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무리 많은 이득을 재건축으로 얻어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법이랑요. 그 다음에 조합원 한 가구당, 내가 집을 원래 한 채 갖고 있던 조합원이에요. 근데 재건축이 되면 세 채까지 줄 수 있게 해주는 법을 여기 낸 거예요. 한 채의 헌집을 가지고 새 집이 세 채까지 생길 수 있는. 지금 사실 다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세 개를 부동산 3법이라고 해서 네. 그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딱 들어도 전형적으로 강남 재건축 3년 안에 빨리 하세요. 네. 지금 찬스 드립니다. 네. 엄청나게 불로소득 얻어가실 수 있어요. 이런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네. 재건축 특혜법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 좀만 더 보면은 강남 재건축 특혜법인 게 네. 사실 지방에는 이 기간에 재건축을 해도 그런 초과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오로지 강남을 위한 법, 부동산 3법을 2014년 12월 29일, 2014년의 마지막 본회의 날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건물을 멸실되고 땅에 대한 재산권이 이제 네. 남잖아요. 그럼 땅이라는 거는 사실 공공재잖아요. 물론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 있죠. 하지만 이 땅의 가치라는 건요, 내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산 거 말고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 집 주변의 인프라들, 교통, 지하철, 버스 정류장, 뭐 공원, 녹지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국가 정책, 지자체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집값의 가치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같이 그럼요.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네. 거고. 땅을 그전에는 이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다가 이걸 정책으로 풀어주는 순간 땅의 가치가 또 확 상승을 그렇죠. 하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불로소득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초과이익은 사회로 어느 정도는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정책인 환수하는 게 거죠, 이게. 맞죠. 네. 그래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초과이익 네. 환수제라는 게.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아예 환수하지 않는 이 법이 이제 통과된 겁니다. 네. 네. 뭐 당시에 그 2014년 12월 2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법을 통과해달라고 호소하는 의원님의 그 연설을 보니까 재건축이 안 돼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고 이런 있다. 거죠. 네. 물론 그 당시가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긴 맞죠. 몇 년 동안 이제 안 좋았긴 했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죠.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재건축이 안 돼서 고통받는다. 물론 재건축이 안 돼서 좀 추진이 안 돼서 이제 주거 환경이 나쁜데 좀 고생을 하시는 주민들도 계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 어떤 그 사실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만한 그런 근거가 될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낡은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뭐 서울이 워낙 좀 복잡하고 사람도 많이 살고 뭐 주거 환경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집도 모자라고 하니까 뭐 공급을 늘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분명히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떼돈 버는 걸 그 전에 봤잖아요, 이분들이. 학습 사실, 효과가 네, 있는 그렇죠. 거죠. 재건축이라는 것도 사실 그로 인한 초과이익이 과다하지 않게 환수하고 맞아요. 예.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재건축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단지들이 속출했고 그걸 본 이상 그 정도 사업성,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얼마를 남길 수 네. 있냐.
나는 얼마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을 수 있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받지 않으면은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실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요. 네.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나는 더 큰 이익을 보고 싶은데 그렇죠. 네. 내 욕심만큼 조건이 안 맞춰지니까 계속 미루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통받는 맞아요. 아까 그 의원들이 예. 고통받는 나 시민들. 네. 지금 재건축이 안 돼서 고통받는다는 고통받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10억이 10억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지금은 더 뛰었고. 아니 사실 이 법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을 해도 큰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사실. 그렇죠. 네. 그 근데 말씀이 이거를 맞는 큰 것 돈을 같아요. 벌 수 있게 네. 풀어준 거죠. 이때. 맞아요. 그게 없어도 돈은 버는데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변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거죠. 네. 혹시 그 법을 통과시켰던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 중에 강남 재건축 갖고 있는 분은 없었을까? 이 질문에서 이제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맞아요. 어떻게 뒤졌어요, 이 질문?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현황, 재산 내역을 보기 위해서 뒤진 게 먼저였어요. 네. 사실 이거는 이 국회 본회의 얘기는 뒤에 나오는 꼬다리였단 말이죠. 음. 근데 앞에 뒤지던 게 있으니까 얘네도 한번 볼까? 라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 어차피 밤을 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봤어요. 그냥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볼수록 와, 뒷골이 뜨거워지면서 이거는 기사다. 네. 이걸 왜 우리가 몰랐지? 네. 그동안 생각이 들었죠. 제가 방송 막바지에 범위를 더 넓히는 바람에 고생이 좀 더 심해졌죠. 아휴, 방송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자기 재건축 이익을 위해서 그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찬성표 던진 그 법안 가지고 자기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번 의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와, 많더라고요, 정말. 네. 그러니까 총 가슴이 강남- 아픈 게요. 네. 저 하나 말씀은 네, 가슴이 네. 아픈 게 저희조차도 재건축한다 그러면 누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아 이제 집 좋은 낡은 집에서 이제 좋은 집에서 살겠구나 좀 편해지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 돈 엄청 벌겠네 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프네요. 지금 저기 이지성 기자가 취재한 그 의원님들 사례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은 네. 당시에 세 개의 법안 모두의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만 추린 겁니다. 굉장히 네. 엄격하게 본 거죠, 사실. 네. 그랬더니 127명이었고 네. 그 중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의원이 49명.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 대상이 재건축. 되는 30년 연한이 이상 된 아파트를 소유한 국회의원이 21명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넓게 보면은 사실 이 49명 강남 3구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다 이익을 본 것으로 우리는 좀 평가했는데 왜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집값이 폭등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재건축 단지에서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분양가를 확 올려요. 네.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이 되면 음. 거기에 투기꾼들이 몰립니다. 네. 주변 집값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집값이 같이 폭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변 집값이 같이 올라가면 그 다음 재건축 단지는 그것보다 더 높게 분양가를 그렇죠. 올립니다. 서로 이 엘리베이팅하는 효과가 그게 있는 거죠. 서로. 계속 반복된 네. 도미노 효과로 음. 쭉 폭등을 하게 되는 음. 그래서 강남 3구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값 폭등의 수혜를 받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명백하게. 이게 제가 2000년대 중반에도 부동산 문제를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메커니즘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건설사들이 일단 원가 상관없이 분양가를 일단 뻥튀기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아파트 가지신 분들, 오래된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 야, 저기 신규 분양가가 저 정도인데 그럼 우리 집값도 이만큼 받아야지 하고서 집값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일단 높은 데서 형성이 되고 그럼 옆 단지에서 예를 들어 새로 또 신규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린 저거보다 더 높여. 이렇게 해서 거의 뭐 폭풍처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분양가를 올렸을 때 그 이득을 사실은 조합원들도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같이 네, 나눠 갖는 네. 거죠. 유의 좋고 매부 좋고. 네, 유의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라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한이라는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21명만으로 좁혀보지 않고 좀 넓게는 이 49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크게는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본 거죠, 저희는. 네. 19대에서는 이제 21명이었고 이분들 중에 21대 이번 국회 현역 배지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이제 4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이 4명의 면면을 좀 다시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아무래도 그 현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많이 오르셨죠. 네, 저도 이분이 이렇게 비싼 집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지난주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참 인상 깊게 남아요. 뭐 우리 저 방송에서 나갔지만 이생집만. 기생집만. 예, 이번 생에서 집 사긴 망했다.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곧바로 어렵게 집을 사면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세금 폭탄으로 또 고통을 준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가. 네. 이 사람들 눈에는 서민이라는 정의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인 거예요. 사실 저도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종부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은 서민인 거예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분도 주호영 원내대표 보니까 지금 현재는 1주택인가요? 네, 1주택입니다. 1주택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대구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서울 그 강남에 네, 집이 한 채 대구가 있었는데 지역구기 때문에 서울 한 대구에- 채, 지역구 한 네, 채. 대구에 집을 처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재건축 단지는요, 지금 굉장히 재건축 업계 이슈인 곳입니다. 아,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어. 사업비 10조 원. 10조. 네. 10조 원. 그 네. 반포 주공 1단지가 부지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추진을 못하고 음. 1, 3, 4지구를 묶어서 하나 추진하고 1, 2, 4지구였나요? 네, 1, 2, 4지구와 3지구. 3지구가 또 따로 추진되고 하여튼 엄청나게 규모가 큰 네.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부지만 넓은 게 아니라 네. 아파트가 5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아, 부지는 넓은데 5층짜리 아파트니까 용적률을 이만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 35층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그러면 워낙 큰 거군요, 여기는. 한 가구당.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네요. 많을 거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조합원들과 건설사들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을 아니 보게 안 되죠. 그래도 원래 지금 비싸고 네. 지금 거기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지금 상태로도 44억 원. 고가 아파트잖아요. 네. 그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지 지분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뭐 정책 하나 바꾸면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불로소득 초과 이익은 환수하자 이런 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네. 근데 이거를 2014년 12월 음. 국회 본회의에서 3년간 이거 걷지 말자 없애주자라고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세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참했습니다. 근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유한 주공 1단지는 그 3년 동안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는 그 기간의 마지막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네. 마지막 수혜를 네, 입은 단지죠. 올라탄 겁니다, 드디어. 이 특혜법에. 그 결과 지금 45억 원이요? 물론 이게 면적마다 다릅니다. 음.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그 집이 20몇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2억 원에서 45억 원. 45억 원이었나요? 네. 네. 2배 이상 올랐네. 네. 아, 돈 많이 버셨네. 뭐 두 배라 그러면 요즘은 많이 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근데 단수가 20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신 거예요. 45억 원인데. 네. 사실 뭐 3배 오른 것도 되게 많아요. 300% 이상 오른 것도 많은데 오른 금액 가액으로 보면 20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두 채를 분양받으신다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네. 이번에 그 주공 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 조합원들의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네.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작은 평수 하나, 큰 평수 하나 두 채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소송이 걸려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이 소송도 되게 웃긴 게요. 결국은 내 옆집보다 내가 조금 덜 이득을 보게 돼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뭐 제 제곱미터를 안 쓰고 평을 써도 될까요? 뭐 20평대랑 40평대 네, 받는데 20평대랑 40평대를 우리 옆집은 받게 됐어요. 20평대랑 근데 이 50평대 사람은 받더라 뭐 그런 20평대와 50평대. 그렇죠. 그 차이로 그러니까 대다수는 나처럼 받는데 왜 소수만 그렇게 받느냐. 그걸로 소송을 걸면서 1심에서는 사실상 관리처분인가 무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소송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관리처분인가가 무효가 되면은 이 3년간 유예 기간에 받았던 그 초과이익 환수 혜택을 못 받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는. 네.
여기 보니까 소송이 또 걸린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LH공사. 그러니까 원래 이 주공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이 주택공사, 그러니까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좀 있어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이제 LH공사 소유인 거예요. 이 땅을 이 중간에 이제 일종의 알바키처럼 들어와 있는 땅들이니까 조합이 다시 사들여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데 이게 감정평가액만 한 7,800억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조합에서는 그 돈 주고 못 사겠다. 한 500억 줄 테니 내놔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내놨더라고요. LH공사에. 당연히 이것도 안 주겠죠, 지금, LH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뭐 주변에서 이렇게들 이제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어떻게든 2017년 말 3년 시한 안에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해 가려고 서둘러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세세한 문제들을 다 체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뒤늦게 이제 소송들이 줄줄이 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내가 가진 재건축 분양권은 계속 뻥튀기 되면서 거품으로 올라가길 바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지 가치는 주기 싫은 거잖아요. LH공사에. 싸게 팔고 싶은 거죠. 싸게 사오고 싶은 거잖아요. 네. 참 사람의 이 욕심이란. 자, 이 주호영 의원만큼이나 또 주목받는 인물이 한 분 스타가 등장하신 것 같아요. 박덕흠 의원.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부자. 부동산 재벌급이던데요, 보니까 이분. 부동산 신고액이 289억 원. 예. 그 신고가액이 그러니까 시세로 그렇죠, 따지면 예.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신고는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네. 근데 공시지가는 공시 가격보다도 훨씬 현실화가 안 돼 있는 그렇죠.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뭐 많게는 2배까지도 갈 수 있는 실제 가치는. 아니, 박덕흠 의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파크가 91억 원이에요? 아파트 한 채가? 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고가 아파트이긴 한데 네. 강남에만 100억 원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박덕흠 의원은. 125억 원. 그런데도 이제 주택 정책의 이제 정책 위반을 담당하는 국토위를 19대, 20대, 21대에도 맡으셨어요. 네. 예. 이거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가더라고요. 아니, 4월 총선 때 미래통합당 총선 부동산 공약을 박덕흠 의원이 담당해서 예.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다주택자의 부동산 부자가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을 입법을 할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저희가 청와대 참모나 뭐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국토위 국회의원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위반하잖아요. 그런데 네. 다주택이면 이렇게 다주택이면 좀 문제 삼을 수 있죠. 저희가. 이건 좀 법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수많은 이해충돌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워낙 권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케이스도 봐도 이게 재건축에 그렇게 큰 특혜를 주는 법을 그냥 국회의원들이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건축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상당수가 있었고. 박덕흠 의원이 지난 국회 때 국토위 간사였거든요. 네. 이번 21대 국회에 또 국토위에 오면서 위원장에 도전했습니다. 삼선이니까 이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나 진선미 의원, 무주택자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이 됐어요. 네. 무주택자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 30명의 국토위 의원 중에서 무주택자는 진선미 의원이랑 포함해서 2명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겠네요, 국회 구조상. 아니, 제가- 289억 원, 그것도 신고액만? 네. 부동산 뭐 45건? 네. 그런 분이 왜 국회의원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 분이 뭐 하려고 이렇게 권력가야 하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89억, 신고액만 289억을 가지시는 분이 그것도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서 벌써 지금 몇 번째 계속 하고 세 계시다는 번째. 거는, 요거는 약간 코미디 아닌가. 이분이 건설업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부인 명의의 건설업체도 하나 갖고 있고, 전문 건설협회 회장도 지내셨습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이해충돌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분이 또 국토위 한다고 해서 좀 말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좀 딴 데 가라. 국토위가 말하는 노른자이고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우겼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국토위 남겠다고. 뭐 검증된 얘기입니까? 뭐 그냥 도는 얘기죠. 정치권 주변에서 도는 얘기. 자, 지금 저희 주호영 그리고 박덕흠 의원 살펴봤고 송원석 의원도 상당히 눈에 띄는 인물이에요. 보니까 네, 경북 검사 김천, 출신입니다. 네, 경북 김천이 네. 지역구고 검사 출신 네. 의원입니다. 김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희망의 땅 김천에서 그러니까. 김천의 발전을 위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정작 김천엔 집이 없고 서울 네. 강남.
강남과 뭐 과천에. 과천에. 네. 네. 뭐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의 스펙트럼은 넓지만 저는 사실 서울의 한 채, 지역구의 한 채, 두 채의 다주택자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의 경우. 예.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것도 경우. 너무 좀 관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으면 지역에 집 한 채 갖고 있고 네. 서울에 전세 얻으면 되죠. 그런 근데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 서울 의정 활동도 중요하긴 하니까 저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 한 채도 없다?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그 지역구 주민이면 정말 배신감 느낄 것 같고요. 그럼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냐. 당연히 집값 오르지 않을 지역에 왜 집을 사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자기 지역구인 대전에 집을 사고요. 서울 집을 팔았고요. 서울에는 당산, 영등포 당산 쪽인가? 그쪽에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도종환 국회의원이면은 의원도 이 정도 자세가 돼야 되는 거 네, 아닌가. 도종환 의원도 네. 지역구에 집을 사고요. 서울 팔고 서울은 마포 전세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걸까요? 도종환 의원이 충북 청주인가요? 지금 지역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보인 게 아니라 그게 응당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날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건 유권자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기 지역구에는 재산 한 푼 없는데 서울 강남에 집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 입법하고 법안 만드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줄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구 국민들이 네. 이제 결정하시면 될 문제죠, 사실. 그렇죠. 지역구에는 집 한 채 없으면서 서울에는 투기 지역에는 다주택 두 채 네. 이상. 그러면 더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그건 이현승 의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현승 의원은 부산의 지역구에서 3선이에요. 3선. 근데 부산에 재산이 없어요. 서울에만 반포에 두 채, 네. 몇십억 원어치 갖고 있죠. 네. 근데 두 의원 다 또 국토위. 심지어 두 의원도 네. 국토위. 이게 다 주택차들 판 같아요, 국토위입니다. 강남, 네. 저희가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있으실까봐 왜 여당도 있는데 정부도 있고 청와대도 있는데 야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잔뜩 다루냐. 근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야당 여당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기준에 뭐 만족하는지 이제 이것만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다수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희. 그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제가 지난번 아이템에서도 극우 유튜버들만 다뤘다고 편파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있었더라고요. 아니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서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걔네밖에 안 나온 걸. 안 나온 애들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네. 그렇게 부동산 3법 찬성하고 재건축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누리당인지.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네. 건데. 저희는 그 스테이트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견지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야의 균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 룰 또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그 기준에 뭐 어긋나거나 뭐 만족시킨다면은 그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공개하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그럼요.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계적 중립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잔뜩 이제 다루긴 했지만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했잖아요. 많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 사실 방송 분량 때문에 하나를 가장 큰 실책을 꼽아야 했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 혜택을 꼽았고요. 이게 진짜 큰 실책인 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수많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들을 얘는 블랙홀처럼 다 흡수해버리고 빨아들여버리는 무력화시켜버리는 법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집값 폭증의 주범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을 붙인 거라면 얘는 거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입니다. 참 상식적으로 봐도 잘 납득이 안 가고 좀 바보 같은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었더라도 저렇게 큰 세제 혜택을 주고 오히려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데 사업자 등록하죠, 그러면. 그리고 집 사들이기 사재기 하죠. 이건 네. 합법적으로 니네 세금 깎아줄 테니 합법적으로 투기해 라고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사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아니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낸다는 거는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국민은 그 법률에 의거한 바에 따라 납세금을 진다는 건 헌법 정신이고, 아 이거 사업이라는 걸 한다면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법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주택 임대 사업이라 해서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법으로 의무화 시켜가지고 네가 여러 채 집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임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법적으로 정해놓고, 다만 주택이란 건 공공재이고 전 월세 난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전 월세, 이게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집을 여러 채 가짐으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은 울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주택을 임대할 때도 네 마음대로 임대료 올리지는 말아라 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준을 정해서 그게 5%라면 연 5%요. 연 5%라면 정해놓으면 된다고요. 네. 그걸 사실 외국의 법제화하면 많은 된다. 국가들이 당연하죠. 전월세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임대인들 보호하는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 대신에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자진 등록을 구걸하고 있는. 마치 구걸하듯이 이렇게 해놨으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 정말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도 또 좀 획기를 놓겠네. 아니 근데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내가 이쪽으로 뛰면 저 공격수가 어디로 공격을 할까 보고 뛰잖아요. 네. 계산하고 뛴다고요. 근데 이거는 전월세 이거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 방향으로 뛰면 저 투기꾼들이 어디로 뛸지를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죠. 이게 제가 보니까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핵심에 계신 분들, 특히 정책실 이런 분들이 시장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시장주의자가 이런 정책을 접근할 때 항상 마인드가 그겁니다. 유인해야 된다, 사람들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세금 깎아주면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다. 항상 거기에 매몰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버리면 되는 그렇죠. 문제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 세금 깎아주면 자연스럽게 등록하겠지. 아니, 너무 그렇게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 돌아가게 할 거면 우리나라에 공정위는 왜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왜 있습니까? 최저임금은 왜 정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 우리 플랫폼 노동 때도 음. 봤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책 입안한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이게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었나. 저는 단순한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토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청와대까지 뻗쳐있는 시장주의자들의 어떤 일종의 꼼수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니 뭐 이건 의심입니다만 좀 현 정부도 지금 인정하고 있죠. 이건 정책 실패였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뭐 이렇게 쉽게 딱 잡히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기 어렵고 복잡한 단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다각도로 이지성 기자 취재하고 다각도로 해보니까 너무나 두드러진 원인들이 있었고 또 현 정부의 두드러진 실패, 정책 실패가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는 거 좀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그 혜택을 딱 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맞아요. 이들이 사들인 주택수가 거의 100만 채에 가깝게 예. 지난 3년 사이에 네. 이건 투기를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다 풀어서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주택가에. 아니 지금 개인들이 주택 살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법인들한테는 그렇게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개인만 투기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투기 세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는 네. 정말 심한 말 나올 뻔했는데 근데 사실 이 투기를 진짜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뭐 한 명이 집 300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이런 법인들, 그다음에 전문적인 투기꾼, 아예 주택을 사재기 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시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늘 정권들은 건설 경기로 경기를 그렇지. 부양하려는 그거 욕망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 건설 경기 그렇죠.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MB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MB 때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 4대강 사업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이 정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쓰고 쭉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기 힘든 게 조금이라도 사인이 안 좋게 오면 아 이거 건설 경기 이거 잘못하면 확 뒤집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음. 건설 경기로 수치를 높이는 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규제 풀어주고 그냥 그렇죠. 건설 사업 크게 벌리고 SOCM 몇 군데 이제 크게 사업 벌리면은 금방 GDP 수치 올라가니까 성장률이. 근데 이게 독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일종의 단박약인데 그렇죠. 일자리도 사실 질 낮은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는 주로. 뭐 건설 이용직 노동자들이 그렇죠.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MB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정책을 폈었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88만 원 세대라는 유명한 책 썼던 분. 이분이 이제 촌놈들의 제국주의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선진국들로 접어들면은 전체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개발도상 국가가 한 15%, 그렇죠. 16%, 선진국들이 한 8%까지 떨어지는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랍니다. 한 16%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12, 3%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석훈 교수의 박사님의 주장은 건설업 비중이 높을수록 전쟁 지향적인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설업이라는 게 말은 되게 건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파괴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전쟁 나면은 건설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다 복구해야 되니까. 복구해야 걸어없고.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건설업으로 뭔가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위험한 정책이다, 이게. 게다가 산업 구조를 선진화시키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늘 이런 단기적인 부양에 대한 욕심이 이런 폭망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닌가.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정부는 공약이 그래서 SOC 안 소극적이었던 하겠다는 거고. 거였지만 네. 결국은 입장을 바꿨죠. 너무 네.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권자들도 잘 감시하고 과연 이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 삶에 다 직결된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스테이트도 좀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잘 감시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그래도 외양간 잘 고쳐서 더 이상은 소를 안 잃었으면 하는. 그러기엔 너무 비싸요. 그쵸. 사실은 정말 지금 너무 폭등했습니다. 너무 폭등해서 네. 지금 사실 분양가 상한제 하나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네.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거품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거품을 한꺼번에 빼면 또 경제에 문제가 생길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사람이 어차피 자기 욕망과 뭐 욕구가 있는 거겠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어떤 합의된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자. 일종의 담합이죠, 그것도.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비중이 5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가량은 대출을 했던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집으로 돈 벌지 말자 이런 생각이 공감대가 확산이 돼야지, 안 그러고서는 이거 지금 집 있는 분들 당장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당장 반발이 심하실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근데 사실 그렇죠? 1주택자의 경우에 네. 뭐 그 집 팔아서 이사 간다 하더라도 딴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집값 올라봐야 그게 그거 아닌가요?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확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어차피 저는 종부세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은 정당하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 난 계속 살 거니까. 내가 이걸 처분해야 내 돈이 되는 거지. 그냥 살 거면 떨어지나 올라가나 똑같거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미래통합당의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지만 사실 이분들에도 논리는 있습니다.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 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논리 하에 계속적인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펴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회 이중구 교수님이 블로그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간단한 논리다, 이 경제학에. 수요를 잡으면 된다. 그래도 가격 떨어진다. 근데 수요를 어떻게 잡냐? 전부 다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투기 억제 정책 펴면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셨어요. 경제학과 교수님의. 저는 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단호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스트레이트가 또 부동산 문제를 조금 다루죠? 아직 못다한 얘기들이 있죠, 여기. 네, 사실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절대 많이 안 할 거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 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